소중한 사람과의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찼을 평범한 이웃들의 귀국길. 사랑하는 이를 곧 만날 거란 설렘은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리스마스 전세기의 비극. 갑작스레 찾아온 영원한 이별을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공교롭고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정말로 하늘하늘 가서는 뜨거운데 가지 말아주는 걸. 조류 충돌과 작동하지 않은 랜딩 기어, 그리고 콘크리트 둔덕같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는 참사의 정황들.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빠진 이들의 아픔을 달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여객기 참사 미스터리.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지난해 12월 29일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떠올리면 아직도 참 먹먹합니다. 네, 승객과 승무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진 이번 사고는 27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국내 여객기 참사였습니다. 220여 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친 지난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이후 인명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비통한 심정으로 사고 수습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텐데요. 참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서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 당시 순간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며 풀어야 할 의문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태국 방콕을 떠난 제주항공 7C2216편.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탄 여객기는 5시간 가까이 순항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무안국제공항 인근 상공. 같은 날 오전 8시 54분 1차 착륙 허가가 떨어지자 비행기는 남에서 북, 정방향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인 8시 57분 관제탑은 조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얼마 안가 여객기의 위치 정보 송출이 끊겼고 경보 발생 2분 만인 8시 59분 조종사는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을 함께 외쳤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1차 착륙을 포기하고 고도를 높인 비행기는 왼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360도 선회해 다시 정방향으로 착륙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객기는 금세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최초 경로와는 반대인 북에서 남, 역방향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9시 1분, 관제탑은 급하게 착륙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완전히 복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긴급하게 짧은 쪽으로 런웨이 19번 쪽으로 이렇게 착륙을 허가받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조종사의 다급한 메이데이 선언 뒤 긴박하게 이루어진 2차 착륙. 활주로와 닿은 건 비행기 바퀴인 랜딩 기어가 아닌 동체였습니다. 다른 감속 장치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여객기는 9시 3분 활주로 끝단에서 264m가량 떨어진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습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습니다. 조류 충돌 경보 이후 참급까지 걸린 시간은 단 6분이었습니다. 네, 참사 직전의 순간을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해봤는데 우선 1차적인 원인으로는 조류 충돌이 꼽히고 있죠.
맞습니다. 첫 착륙 과정에서 여객기가 조류로 추정되는 무언가와 부딪힌 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네, 조종사 역시도 조류와 충돌했다고 관제탑에 알렸고요. 네, 현재로선 갑작스러운 조류 충돌이 여객기 엔진과 안전 장치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차 착륙 시도 당시 무안공항 주변에서 포착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섬광이 번쩍입니다. 함께 울려 퍼진 굉음에 인근 주민들도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소리 날 때마다 쪽 엔진 쪽에서 스파크가 크게 터지면서 한 번씩 팡팡 하더라고요. 관제탑의 조류 충돌 경보 직후 발생한 버드 스트라이크. 비행기 엔진에 새가 부딪힐 경우 기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370km의 청둥오리가 900g짜리 청둥오리가 부딪힌다라고 하면 4.8톤의 무게 충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엄청난 강도의 충격이고,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엔진 쪽에 이 조류가 유입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특히 조류가 날아가는 고도와 비슷한 이착륙 시기는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가까이 있어서 운항 편수 대비 조류 충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안공항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탐지 레이더나 열화상 탐지기 같은 설비는 아예 없었고 전담 인력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일요일이었던 참사 당일엔 1명만 근무했던 걸로 팩트 추적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물론 인천과 김포, 제주 등 대형 공항과 조류 퇴치 인력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사고 직전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을 아낄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지 시설 작동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류 충돌 경보 직후에 여객기가 긴급 조난 신호를 보냈고요. 그 이후에 복행, 그러니까 다시 날아올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이번 사고 여객기는 미국 보잉사의 B737 기종인데요. 팩트 추적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해당 기종의 매뉴얼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조류와 부딪히더라도 착륙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능한 추력을 작게 유지하면서 세태를 뚫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게 낫다는 의미였습니다. 충돌 이후 비행을 계속하면 여객기가 더 크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사 매뉴얼에 따르면 폐와 충돌했을 경우는 가능하면 계속해서 접근해서 착륙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와 충돌하면서 접히는 그 안으로, 도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메커니컬도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 조종사가 매뉴얼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나 따르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복행 이후에 이루어진 재착륙의 방식과 방향도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착륙을 중단하고 고도를 높인 비행기는 통상 충분히 선회한 뒤 원래 활주로 방향에 맞춰 다시 착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는 기술을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틀어 재착륙에 나섰습니다. 그 정도로 급하게 움직일 만큼 기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 연기와 불꽃을 뿜으며 활주로를 질주하는 여객기. 착륙 충격과 속도를 줄여주는 바퀴, 즉 랜딩 기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체 바닥을 지면에 닿게 하는 동체 착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착륙 핵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제작진은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구형 모델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만큼 랜딩 기어엔 여러 예비 장치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쪽 엔진만 살아있으면 대부분 백업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비정상 상태이지만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한쪽 엔진이 꺼져도 남은 엔진으로 유압 장비를 돌려 바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진 2개가 전부 고장났을 땐
비상 추갑기를 사용하면 되고 이마저 열찬을 경우엔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열으면은 이렇게 레버가 3개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케이블을 쭉 당기면은 랜딩 기어가 프리폴로 자중에 의해서 뚝뚝 떨어져요. 결국 삼중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동체 착륙이란 최후의 수단이 선택됐던 상황.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로 사고 여객기의 엔진 2개가 모두 멈춰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분 단위로 송출 기록되는 항공기 위치 정보도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친 직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차단돼 비상 추갑기마저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 수동으로 바퀴를 펼칠 물리적 시간조차 부족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투 엔진, 그러니까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이 나서 조종사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항공기 날개에 달린 플랩과 엔진 역추진 장치 등 다른 감속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건 역시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엔진 셧다운이 이미 됐기 때문에 랜딩 기어도 사실 안 되고 조종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프랩도 당연히 안 되고요. 네, 물론 사고 당시에 기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 단계에선 단정짓기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수거원 엔진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당국의 규명 작업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동체 착륙 지점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무안국제공항에는 총 길이 2,800m인 활주로가 한 개 있습니다. 북쪽 방향 01과 남쪽 방향 19로 나눠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사고 여객기가 동체 착륙한 19 활주로는 원래 착륙하려 했던 01 활주로보다 이용 가능 거리가 300m 짧았습니다. 활주로 연장 공사로 시작 구간 일부가 폐쇄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기는 정상 제동이 가능한 지점을 3배가량 지나쳤습니다. 한 1200 전후 정도 지점에서 착지한 걸로 저희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거는 그 FDR 분석을 해야 이제 규명이 될 걸로 보고요. 대형 공항과 비교해 가뜩이나 활주로가 짧은데 엎친 데 덮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진 겁니다. 동체로 착륙을 시도하면 착륙 길이는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짧은 상황에서 동체 착륙하니까 착륙 길이도 길어지고 어쩔 수 없이 부딪혀서 동체 착륙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활주로에 특수 거품을 뿌리거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서입니다. 긴급 조난 신호 이후 얼마 안 돼 재착륙이 이루어졌고 관련 규정이 최근 바뀌었던 당국의 해명에도 군도 그렇고 과거에 그 거품 이제 뿌리다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항공기가 더 많이 쓸려 나간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공항 안전 설비와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공항엔 아직 없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이마스 도입이 대표적입니다. 보도 블록이나 토기 같은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발생하는 오버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체 착륙이나 만약에 속도가 빠르거나 어떤 비정상 상태 요인으로 항공기가 끝 지점까지 서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 그 비행기가 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각에선 이런 동체 착륙의 위험성을 고려해 활주로보단 인근 해상에 착륙하는 게 나았을 거란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사고가 근거로 거론됩니다. 당시 조류 충돌로 엔진이 고장난 여객기가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했고 탑승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강과 달라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허드슨 강은 강이잖아요.
강한 파도가 없어요. 잔잔해요. 조종사가 잘 컨트롤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대부분 물에도 표면 장력이라고 대단한 그 힘이 있거든요. 그걸 잘못 부딪히면 보통 비행기가, 항공기가 2동강, 3동강으로 나거든요. 네, 저희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들 그리고 남은 의문점을 쭉 짚어봤는데 그 인명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로컬라이저죠. 네, 여객기가 정면으로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시설이 비판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인데요. 무안공항의 경우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설치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체 착륙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끝을 넘은 사고 여객기. 264m를 더 가 로컬라이저와 부딪힌 뒤 안타깝게도 폭발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기체 몸통에서 분리된 꼬리 부분 탑승자 2명을 제외한 179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로 45m, 폭 5m, 높이 4m에 달하는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참극을 불러온 겁니다. 콘크리트가 없었으면 손상을 입고 불이 좀 났더라도 그냥 뚫고 나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께가 뭐 엄청난 우리 탱크 방어벽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충격과 더불어 폭발을 하는. 실제로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로컬라이저를 들이받았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가벼운 부상자 외에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서지기 쉽게 설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안전 규정을 준수한 걸까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애초 입장은 문제 없단 거였습니다. 공항 부진의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는 지침은 활주로 끝에 설정된 종단 안전구역 안에서 적용되는데 로컬라이저는 그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정반대 취지의 다른 규정이 확인됐습니다. 무안공항 같은 정밀 접근 활주로는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쉽게 부서져야 합니다.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무안공항이 한시적으로 비정밀 활주로로 운영된다며 한 발 물러섰다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비정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국내외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세워진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시설물인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 같나요? 맞습니다. 이 밖에 조류 퇴치 예방 활동과 관제, 동체 착륙에 대비한 사전 준비 등 관계 당국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이 드러나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류 충돌 외에 정비 불량 등 관리 부실이 피해 규모를 키운 걸로 파악되면 제주항공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재가 아니다, 자기도 정비에 철저했다라고 무턱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시든가. 네, 철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선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야겠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여객기가 로컬라이저 시설과 충돌하기 직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체의 전원이 모두 끊겨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마저 먹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난관이 예상되지만 포기해선 안 되겠죠. 동시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